최근에 모 연예인 사건 기억하세요? 왜 방송에 나와서 사이좋고 화목한 가족인 척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형이며 형수며 엄마며 그 연예인을 거의 착취나 다름없이 부려먹고 살고 있었고 그 연예인은 자기가 희생당하는지도 모르고 몇십 년을 그렇게 살다가 겨우 빠져나왔다고요. 저 이상하게 그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공감이 돼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 중에 말 잘 듣는 아이 하나 가지고 희생양 하나 만들어 놓으면 부모를 포함해서 온 식구가 일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주변에 그런 집들이 많을진 모르겠지만 의외로 왜 저렇게 당하고 사나 싶을 정도로 그리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고요. 내가 너희 아버지 죽고 나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 너 안 버리고 산 걸로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알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절대로 엄마랑 동생들 배신하면 안 된다. 집 버리고 나가는 거 그거 엄마랑 동생들한테 칼 꽂고 나가는 거나 다름없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대차게 말아먹은 이후 저와 남동생 하나, 엄마만을 남겨두고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야반도주를 하셨을 때에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집안을 어떻게든 다시 일으키시려 했었겠죠. 하지만 가장이 없는 상황에서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하나 꽤나 막막하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렬합시고 항상 우리 집을 안쓰럽게 생각하는 전 우리 집안의 희생양이 되기에 아주 훌륭한 제목이었죠. 눈만 마주치면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넌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집 엄마들은 딸들이 훌륭하게 잘 커서 엄마처럼은 살지 않길, 엄마보다 100배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던데 저희 엄마는 왜 대체 그러는 걸까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족들에 대한 가장 큰 배신이래요. 키워준 가족을 등을 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건 나쁜 행동이라고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해주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동생과는 나이 터울이 있었으니까 일을 하느라 바쁘신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엄마 노릇을 종종 해주곤 했죠. 누나, 나 용돈 좀 더 주면 안 돼? 엄마가 용돈 주신 지 얼마나 됐다고. 너 벌써 그 돈 다 써버린 거야? 어디 나쁜 짓이라도 하는 거야? 요즘 왜 이렇게 용돈을 자주 써? 누나가 무슨 버튼 누르면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누나도 돈 없어. 정 용돈 필요하면 엄마한테 다시 얘기를 하든지 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 오로지 가족의 생계가 걱정되어서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화근이었던 걸까요? 가족들은 제가 벌어다주는 생활비를 쓰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건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용돈을 모자라게 주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 나이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넉넉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뭐에다가 그렇게 돈을 펑펑 쓰는 건지 금세 돈을 다 써버리고 또 당연스럽게 저한테 와서 손을 벌리는 남동생의 모습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따끔하게 한 소리를 해주니까 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를 하면서 툴툴거리고는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잠잠할 줄 알았는데 제 지갑에 손을 댄 거죠. 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누나 지갑에 손을 댈 수가 있어? 너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벌고 있는 줄 알고 있어? 아니 네가 알고 있으면 나한테 이런 짓 못하지. 네가 이 돈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나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하니 뭘 하니? 차라리 그럴 거면 너도 빨리 학교 졸업하고 공장이나 취업해. 이딴 동생 대학 보내자고 내가 내 꿈까지 포기해가면서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러고 살아야 하냐고. 공장에 높으신 누가 오신다고요. 주 야간 모두 근무를 서고 피곤해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데 방에서 제 서랍에 있는 돈을 챙기다가 화들짝 놀라는 남동생의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순간 참아왔던 울분이 터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가 쫓아와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비켜주세요. 남동생의 뺨이 아니라 제 뺨이 짝소리가 나면서 돌아갔어요. 대체 무슨 집구석인가 싶으시죠?
넌 네 동생이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애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고 있어? 오죽 돈이 부족했으면 하다못해 누나 지갑에까지 손을 대겠어. 그러게 네가 생활비를 좀 제대로 주었어 봐라. 이런 일이 생기겠나? 네가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전엔 안 그랬었는데 아주 자기 고집이나 피우고 왜 이렇게 기가 세졌어? 세지기를? 왜 이렇게 집을 시끄럽게 만들어? 너도 이러다가 니네 아빠처럼 놔두고 집 나가려고 그러냐? 너만 얌전히 있으면 온 집안이 조용한데 왜 너는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매일같이 집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냐고. 네, 이게 다 제 탓이랍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살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게 그게 다 제가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지금 와서 이게 전부 말도 안 되는 그냥 저를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개소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요. 제가 그 집에서 당하고 산 게 몇십 년인데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가족들한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정말 나쁜 생각인가? 엄마랑 동생은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정말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걸까 하고요. 이렇게 세뇌가 무서운 건가 봅니다. 나 하나 참으면 모두가 편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집이요. 한 명만 지옥불에서 타 죽으면 모두가 하하호호 즐거울 수 있다는데 그러면 전 웃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불구덩이에 튀겨가지고 타 죽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뺨을 맞고 나서요. 정신이 좀 차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엄마는 위로를 해주려는 건지 당장 딸이 나쁜 마음이라도 먹을까 걱정이 되는 건지 몰라도 방에 들어와서 원래 첫째 딸이 잘 해주어야 남매 간의 우애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냐면서 그 돈 얼마나 되냐 그거 나중에 엄마가 다 기억해놨다 채워주겠다고 의미 없는 소리를 하시면서 제 속을 더 긁어놓기만 하셨죠. 끝까지 본인이 제 뺨을 때린 것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가 없으셨습니다. 솔직히 그때 뺨을 맞아가지고 얼굴이 아픈 것보다요. 정신이 확 든 것 같아요. 내가 가족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아왔는지 그제서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갖 혜택은 다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책임질 일에는 귀신같이 발 빼고 저를 방패막이로 삼아왔던 가족들. 큰딸을 식모 만들어 온 식구가 일하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니 그게 저희 집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난 그냥 딸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허울 좋은 식모일 뿐이구나. 집안에서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 꾹 참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을 때 엄마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조금 더 컸었던 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다시는 엄마를 저렇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거 지켜드리는 선한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용당할 줄 몰랐던 거죠. 제가 집을 나가서 살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의심은 확신이 됐어요. 그렇게 크게 화를 내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는 거의 눈이 뒤집혀서 네가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그럴 수 있냐. 좋다. 나가도 좋으니까 그동안 키워준 값이라도 내놓고 가라고 제 멱살을 붙들고 흔들더라고요. 가족이랑 이렇게 더러운 꼴까지 기어이 보게 되는구나. 기가 찼습니다. 키워준 값이요? 여태 엄마가 나 키워준 값은 내가 살면서 충분히 다 갚은 것 같은데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엄마는 나 크면서 대체 뭘 해줬는데요? 얘 대학 보내겠다고 난 가고 싶은 학교도 포기하고 공장 들어가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생활비 보태고 있었는데 엄마 나 일 시작하자마자 어디가 아프다 하면서 일도 그만두고 내가 벌어다주는 돈만 쓰면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요.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져야지 어디까지 나를 빨아먹어야지 속이 시원하겠어요? 이렇게 집 나갈 때 키워준 값 내놓고 나가면 평생 나 안 따라다니실 거예요? 정작 그렇게 돈 다 퍼주고 난 받은 게 뭐가 있는데요. 난 가족들 그렇게 먹여 살린다고 아까워서 회사 버스 놓칠까봐 알람을 몇 개씩 맞춰가지고 일어나는데 두 사람은 택시도 척척 잘 타죠. 난 대체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데요. 양심이 있으면 제발 다시는 나 찾을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이 정도로 빨아먹고 살았으면 됐잖아요. 네가 이렇게 가족 버리고 집 나가서 어디 두 다리 편하게 쭉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가족 버리고 나간 인간들은 무조건 벌 받게 되어 있어. 너나 네 아빠나 아주 똑같은 인간들이야.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 어쩌다가 저렇게 파렴치 않을 누나라고. 어떻게 한 뱃속에서 이렇게 다른 자식이 나오냔 말이야. 아이고, 나 억울해서 못 살아.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은 사람이 누군데, 지금 가슴을 치면서 주저앉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못내 억울하고 서러우신 건지, 제가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제 등에다 대고 원망과 저주가 뒤섞인 말들을 뿜어내셨습니다. 어떻게 딸을 가진 엄마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까 싶으시죠?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족이 가장 큰 짐이었는데요. 차라리 집을 나오니까 속이 시원해요. 처음엔 그랬어요. 가족이 멀쩡하게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가족을 등지고 나온 거나 다름없잖아요.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세뇌당한 탓일까요? 처음에는 내가 가족들한테 죽을 죄를 지은 것 같고 정말 엄마 말대로 나 혼자만 희생하면 조용할 일이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마음도 잠깐이더라고요. 오히려 나와 살면서 느낀 건데요.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설령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러 멀리하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가까운 사이라고 끌어안고 살면서 평생을 피 줄줄 흘려가면서 사느니 하루라도 먼저 깨닫고 그 감옥을 부수고 나오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루라도 빨리 거기를 탈출해서 다행이구나 하고요. 뭐 쉽지만은 않았죠. 처음엔 회사로 어머니가 막 찾아오시고 그랬습니다. 한 두어 달 잠잠하나 싶더니 돈이 떨어지신 모양인지 제가 연락을 일부러 계속 안 받으니까 문자로 욕이란 욕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너 당장 안 만나주면 죽어버릴 거라느니 죽여버릴 거라느니 대체 가족 사이에서 이게 할 말인가 싶을 정도로 수준 떨어지는 협박들이 오고 갔었죠. 다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이왕 나오기로 마음 먹은 거 흔들리지 말고 독하게 결심하자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제가 벽을 꽁꽁 치고 살고 있으니까 이번엔 얘가 쉽게 말을 들어먹을 상황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셨나 봐요. 잠깐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번에는 회사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하면 말을 좀 들어먹겠거니 싶으셨나 봐요. 여기가 대체 어디라고 오셨어요? 가요. 일단 가서 얘기하자고요. 이 정도로 했으면 됐잖아요. 대체 저한테 뭘 원하셔서 아직도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시는 거냐고요? 세상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여기서 일하는 이 아가씨가 집 식구들 다 버리고 나가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 동생이랑 자기 엄마 버리고 나간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은 회사에도 있으면 안 돼.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얘 같은 거 당장 잘라버리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겠으니까 너네 사장 나오라 그래. 가족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기도 싫을 정도로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끌어내려고 애를 써봐도 이미 눈에는 도끼가 드글드글 해가지고 발바닥을 딱 붙이고 온몸에 힘을 주고 버티고 있는데 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네 엄마까지 치려고 하냐고 오냐 좋다고 아주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해서 합의금까지 싹 다 받아낼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진짜 가슴이 확 답답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체 왜 이러냐고 내 인생 좀 놔달라고요. 그때 저를 구해줬던 게 정말 우습긴 하지만 남편이었습니다. 저 여기 다니는 직원인데요. 아주머니 이렇게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따님 모욕하시면 본인이 모욕죄로 신고당하실 수도 있는 거 모르세요? 어떻게 경찰 오실 때까지 같이 기다리셨다가 어머니 모시고 같이 경찰서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머니 붙들고 있을게요. 여기 퇴근 시간이라 보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그런 소리를 하셔가지고. 요즘 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하다못해 이분이 돈을 빌려갔어도 돈 빌려갔다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얘기하면 그거 어머님이 반대로 신고당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시면서 그런 건 또 안 알아보고 오셨나 보네. 됐어요. 제가 붙들고 있을게요. 경찰 올 때까지 어디 가서 피해 계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쓱 와서 경찰을 불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저희 어머니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뭐 이렇게 경찰까지 부를 일이냐고
집안 문제를 그렇게 크게 키울 일이냐고 하면서 남편한테 붙잡힌 팔을 빼내려고 낑낑거리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라고 하고요. 뭔가 본인한테 불리하겠다, 이거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느끼셨나 봐요. 남편이 다른 데를 보는 사이에 팔을 확 빼시더니 아주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치시더니 택시를 타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순간 다리에 힘이 확 풀리는 것을 남편이 붙잡아 줬습니다. 괜찮아요? 아휴, 남일 같지 않아서 무작정 끼어들긴 했는데 죄송해요. 경찰 신고 안 했어요. 그냥 겁 좀 주려고 했던 소리예요. 아마 당분간은 귀찮게 하실 일 없을 겁니다. 또 저런 분들 겁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놓으면 잠잠하시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괜찮은지 살피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도 후다닥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어쩐지 자기 처지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 신고는 그냥 겁을 주려고 한 소리였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에 누군지는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회사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바로 옆 부서였는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일하는 거 말고는 관심도 없이 살았는지 그동안 회사에서 얼굴 한 번을 못 본 것 같더라고요. 저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가족들이랑 피치 못할 사연이 조금 있어요. 도움받은 건 어떻게든 갚을게요. 나중에 밥이라도 한번 살게요. 이건 제 명함이니까 저도 도울 일이 있겠다 싶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게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정말 친절했어요. 뭐 놀라기라도 많이 놀랐을 텐데 무슨 도움을 받은 거가 뭐가 어쩌고 갚겠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냐. 보는 사람도 많은데 우선 빨리 자기 차에 타라고 괜히 여기 서 있다간 사람들 말할 거리만 더 만들어준다고 하고 그래서 냅다 차까지 얻어 타게 됐어요. 안 그래도 지금 회사 앞에서 이 꼴이 나고 공장 버스를 타게 되면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이냐고 가족들 간에 무슨 불화라도 있는 거냐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서 할 게 뻔하니까 택시라도 잡아서 타고 가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다행이다 싶었죠. 그러고는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불편할 테니까 그 근처 정류장 같은 데서 세워주겠다고. 그러고 한마디도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족들이랑 무슨 관계인지 꼬치꼬치 캐물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정말 제가 놀란 거 그거 하나만 신경 쓰는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편한 분위기여서 그랬는진 몰라도 저도 모르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보셔서 알겠지만 항상 저한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제가 집에서 돈을 떼먹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고를 치고 나온 것도 아닌데 집을 나온 순간부터 아마 집에서 일어난 모든 나쁜 일은 제 탓이 될 거예요. 네가 집을 나가서 네가 안 참아서 생긴 일이라고요. 평생 그 원망 속에서 살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나왔는데 오늘 또 어머니 얼굴 보니까 그렇게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다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완전히 이겨내려면 멀었나 봐요. 그래도 감사해요. 말도 없이 운전을 하던 남편도 제 얘기를 듣더니 묵묵히 자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참 부럽대요. 용기가 있어서요.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을 부러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싶었거든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운전을 하고 있던 남편을 쳐다봤죠. 내가 아까 그랬죠? 남일 같지 않아서 도와준 거라고. 아마 집안 사정이야 다 다르고 사연이야 다 있겠지만 나도 아마 비슷한 상황인 것 같네요. 그래도 그쪽은 결국에 잘못된 거 알고 용기 있게 그 집에서 문 박차고 나온 거 아닙니까? 난 아직도 그런 집에서 쭉 살고 있어요. 내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에요. 난 대학도 못 나오고 공장에서 이렇게 기름밥 먹어가면서 살고 있지만 내 남동생들은 대학까지 다 나와서 번듯한 직장 들어가가지고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서도 우스워요. 내가 아니라 내 남동생들이 그런 데 들어간 건데 내가 부모도 아니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꼴이요. 웃겨서요. 결국에 내 청춘 팔아서 그놈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냥 우리 집에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동생 놈들 중 누구 하나도 나한테 고마워할 줄 모르고 형은 당연히 우리 집에서 희생해야 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서 나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계속 가장 노릇을 해왔으니까 나도 이 지독한 세월이 몇 년째인지 모르겠네요. 원래 남 일에는 잘 나설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집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데 남이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울컥했나 봐요. 사실 내가 우리 집에다 제일 하고 싶었던 소리일지도 몰라요. 아까 그쪽 어머니 앞에서 했던 소리요. 경찰에 신고하겠다. 뭐 어쩐다 하는 거요. 사람이 비슷한 사람한테 필연적으로 끌리게 되는 걸까요?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뭐 성별만 바꿔놨지 제 얘기와 똑같은 것 같아서 소름까지 쫙 돋더라니까요. 하필이면 나를 도와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확률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될 일은요.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런 건진 몰라도 확실히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저희가 집안에서 희생양이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앞뒤 따지지 않고 재지도 않고 그저 착해요. 이 사람한테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순하게 굴기만 하니까 사람들도 그걸 알고 귀신같이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연인이 또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남편의 두 시동생들도 결혼을 하기 이전이었고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시댁이라는 얘기는 남편에게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인사를 가고 나서 그게 무슨 소린지 확고하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 얘기를 하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데려오나 했었는데 적어도 장남이면 집안의 보탬이 되는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니?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너는 시집을 올 때 얼마나 해올 수 있냐 돈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들 팔아서 한 미천 남기려는 사람처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시댁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남편을 보니까 제가 다 화가 나는 거 있죠. 또 저희 남편 제가 그렇게 회사 앞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무시받았을 땐 그렇게 자기 일처럼 나서서 버럭버럭 화를 내주더니 막상 자기 일이 되니까요. 한마디를 제대로 대들고 따지지를 못해요. 그 모습이 답답하고 서운한 게 아니라요. 왜 저러는 건지 아니까 그냥 짠하기만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대체 이 집구석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착취를 당하고 너는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한 사람인 거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았기에 앉아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됐을까 하고요. 제가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무슨 결심을 했는 줄 아세요? 이런 집구석에는 절대 시집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요.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날 구제해줬던 것처럼 나도 이 사람 책임져야겠다고 결심했으니 끝까지 한번 책임을 져보겠다 생각을 했죠. 어떻게든지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내가 데리고 나와야겠다고요.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시댁 식구들 다 벙찌더라고요. 어머님, 여기가 무슨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설마 남편 결혼하는데 얼마씩 내놓고 결혼해야 하고 그런 거 바라시는 건 어머님도 원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큰아들 장가 보내면서 두 사람 행복한 게 제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맞죠? 저희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 정도로 많이 벌어두고 모아뒀습니다. 이 사람도 성실하게 일했고요. 저희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에다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잘 지낼 테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어려워서 손 벌릴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께 웃으면서 저희 손 벌리고 살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사정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서 괜찮다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한 방 맞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싶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 아들 구워 삶아 얼마나 열심히 뜯어먹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톡 튀어나온 며느리란 애가 이 박혀있는 아들을 빼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으셨겠죠. 제가 집에 가고 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애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면서 길길이 성을 내셨답니다. 근본도 없는 집안이랑 절대 결혼 못 시킨다고요. 제가 시집 오면서 거짓말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요. 두 분 다 살아계신다고 하고 상견례 할 때 결혼할 때 전부 다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를 썼었거든요.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저 이 결혼 정말로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꼬투리라도 하나 잡아서 남편과 결혼 안 시키려고 어머님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계셨거든요. 더 반대할 건덕지도 없어서 꾸역꾸역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 기가 막히실 거예요. 뭐하러 저런 집구석에 그렇게 하자없는 사람 흉내까지 내가면서 꾸역꾸역 시집을 가려고 했냐고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정상적인 시댁이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이 시댁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이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딱 하나였답니다. 남편이요. 결국 제가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뭐 언젠가 이 사실이 몽땅 걸려서 제가 이 집에서 이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는 동안 남편 정신 제대로 차리게 해서 이 집안과 아주 연을 끊어놔야겠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집에 오랫동안 목줄을 틀어잡혀 살았던 사람이고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 될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 저도 그 긴 싸움에 이겨서 탈출했잖아요. 어려울 뿐이지 안 되는 일인 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부딪혀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랑 같은 직장에 다니던 남편은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근처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결혼 생활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옮기게 된 데는 저의 입김도 있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분가는 절대 안 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남인데 무조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 시어머니랑 맏며느리랑 무슨 집안일에 합을 맞춰야 집이 잘 굴러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고집을 부리시는 시어머니의 의견을 꺾기 위함도 있었죠. 남편이 원래 다니고 있던 저와 같은 직장에 다니면 오히려 출퇴근에 어려움이 없어서 또 시어머니의 말에 질질 끌려가게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우연히 남편에게 좋은 이직 제안이 들어오게 됐고 저는 냉큼 남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조건이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이거면 됐다 하고요. 어머님, 시댁 잘 굴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집안 먼저 잘 굴러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저희 시댁에서 이 사람은 저 직장으로, 저는 이 직장으로 출퇴근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둘 다 망해요. 그렇다고 좋은 조건으로 자리가 나왔는데 안 옮길 수도 없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직장 옮길 것까지 생각해서 신혼집을 딱 중간에 있는 자리로 알아보고 잘 구한 거예요. 저희도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챙겨주실 거 있으시면 주말에나 어머님 서운하시지 않게 한 번씩 들릴게요.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같이 일하는데 시댁 일까지 같이 하겠어요. 아마 제가 얘기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을걸요. 맏며느리라고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자기 손에 쥐고 열심히 부려먹을 궁리를 하고 계셨는데 아마도 제가 집을 나오기 전에 옛날 그 모습이었다면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다 맞춰드리고 끌려다녔을지도 모르겠죠. 남편은 옆에서 이래도 되는 게 맞냐 하면서 눈치를 보긴 했지만 전 괜찮다고 다 저만 믿으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뿐만인 줄 아세요? 시동생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댁의 갑질은 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이 집안은 아주 다 같이 편을 먹고 남편을 무시하기로 작정이라도 한 모양인지 제가 뻔히 앞에 있는데도 자기들은 늘 그랬는데 새로 집 식구가 된 네가 뭘 아냐,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집안일에 나서냐는 식으로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을 하면서 제 앞에서 남편을 벗겨먹으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같은 아들인데 왜 그렇게 첫째 아들만 바보 취급을 하고 둘째, 셋째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처럼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땐 결혼을 해서 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대놓고 돈 내놓으라는 소리는 못하고 그래도 결혼하는데 장남이 돼서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냐. 큰형이 돼서 뭐 애들 집이라도 살 수 있게 보태야 하지 않냐. 대뜸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대출금도 다 못 갚았고 저희 결혼하고 집 살 때 돈 한 푼 안 보태준 사람들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었죠. 어머님, 저희 결혼할 때 양가 도움 없이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셔서 저희 손 한 번 안 벌리고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서방님들 대학까지 다 보내놓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일하고 계신데 뭐가 걱정이라고 집까지 해주겠어요.
설마 그런 것까지 바라시는 건 아니죠? 저희도 섭섭하지 않게 축의는 넉넉하게 할게요. 형이 됐는데 설마 그런 거 제대로 안 챙기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도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입 대빨 나오셔가지고 쟤는 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면 사사건건 반대하고 든다고 또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을 나와서 남 일이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몰라도 그동안 집에서 당하고 살았던 게 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남편을 조정하려고 드는 건지 뻔히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마다 툭툭 튀어나가서 아예 발조차 못 들이시게 회방을 놓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거기서 본인이 네가 이상한 애다 화를 내면 본인 꼴만 우스워지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티 안 나게 저를 괴롭혀 보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저도 그동안 집에서 당해온 세월이 있는데요. 겨우 이런 것 가지고 당했다고 서러워할 위인도 아니죠. 시동생들은 또 얼마나 웃긴다고요. 자기 집에서 형을 어떻게 대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 제일 많이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제가 봤을 땐 이 두 시동생들이에요. 그것도 비겁하게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또 재주는 좋아요. 남들이 봤을 때 장가 잘 들었다 할 정도로 동서들은 또 멀쩡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뭐 둘 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하고 외모도 예쁘장하길래 처음엔 저도 맏며느리고 하니까 손 아래 동서들과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먼저 살갑게 얘기도 하고 다가가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요, 제일 부질없는 짓이요. 시댁 식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영악한 인간들은 딱 알거든요.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노력하기 시작하면 아, 이쪽이 약자구나 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고 하필이면 그 나쁜 사람들이 우리 시댁에 싹 다 모여 있었네요. 동서들이 시집 오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어머님 칠순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해야 되잖아요. 동서들 다 모아다가 어머님 칠순잔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자기들은 바빠서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다. 그런 건 원래 큰형님이 정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속으로 그러면 나는 뭐 회사 안 다니고 놀고 있니? 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동서들은 뭐 다른 의견 없는 거지? 어머님이 지난번부터 칠수는 꼭 챙겨달라고 노래를 부르시길래 그럼 이번 칠수는 어머님 하자는 대로 하는 거다. 동서들도 다 동의한 걸로 알고 있을게. 뭐 호텔에서 밥을 먹든지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든지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나서 어머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제가 물어보기를 기다리고라도 있었던 마냥 대뜸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돈 나갈 때가 천진데 무슨 뜬금없이 해외여행인가 싶었는데 이제 집에 새 식구도 들어왔으니까 다 같이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그래요. 이왕이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썩 달갑진 않았었네요. 내 칠순잔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고 말이 많어? 하여튼 요즘 내 친구들 보니까 대만 여행 그렇게 많이 간다던데 네가 계획이랑 다 짜서 예약해놔. 애들 바쁜데 이리저리 전화해서 물어보고 어쩌고 하지 말고 그래도 요즘에 일하는 사람 중에는 네가 제일 덜 바쁘잖아. 거기다가 맏며느리인데 매번 요리조리 피해가기만 하고 너도 귀찮은 일 좀 도맡아서 할 줄도 알고 해야지.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네가 가족들 여권이랑 다 받아가지고 예약이랑 하고 해라. 알겠니? 졸지에 귀찮은 일 하나 제대로 떠맡았다 싶었죠. 그래도 어떡해요. 어머님이 저렇게 얄미워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동안 시댁 일이라면 정말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왔던 것도 있었으니까 이번엔 그래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한번 저어준다 하는 생각으로 그러면 나중에 다 계산하고 나서 돈은 각출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우리 집에서 결제를 하겠다고 그리고 예약까지 다 해놨죠. 그래도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 당분간 시댁에서 귀찮게 할 일은 없겠다 싶었는데 제가 이놈의 시댁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여보, 서방님들한테 돈 다 받았죠? 우리 미리 카드로 결제한 것도 있어서 다음 달에 카드 대금 결제하려면 다 받아놔야 돼요. 내가 동서들한테 문자로 다 보냈었는데. 뭐? 어머님 말씀으로는 당신이 이번 여행 비용 우리 집에서 다 내기로 했었다고. 형진이랑 형민이도 다 그렇게 알고 있던데? 동서들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소린가 했어. 기가 막히죠. 저희 시어머니 이제 치매가 오신 건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지어내서 서스럼 없이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구라도 얼마나 사실적으로 치신 건지 남편한테 얘기를 전해 듣는데 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글쎄 제가 어머님 칠순이라서 해드린 것도 없어서 죄송하다고 여행 비용은 저희 쪽에서 다 낼 테니까 몸만 오면 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안 봐도 뻔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여행 먼저 가놓고 난 그런 줄 알았다. 얘기 그렇게 된 줄 알고 애들도 기분 좋게 다녀왔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저희 집에 다 뒤집어 씌우고 돈도 저희가 다 내게 하려는 수작이셨겠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고요? 뭘 어떻게 해요? 당장 전화했죠. 어머님, 저희 여행 안 가려고요. 아니, 못 가요. 제가 티켓이랑 다 발권한 거 아시죠? 오늘 저녁까지 서방님들 동서들 각자 내야 될 돈 저한테 안 내면 저 이 티켓 그대로 취소해버릴 거예요. 어머님 칠순이라고 여행 가신다고 주변에 자랑도 엄청나게 해놓으신 것 같던데. 그러게 그런 거짓말을 왜 하셨어요? 차라리 그냥 가서 선물을 하나 사달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셨으면 저도 기분 좋게 사드렸을 텐데 왜 일을 크게 만드시냐고요. 여튼 전 오늘 저녁까지 그 돈 입금 안 되면 이 비행기 티켓 그대로 취소하고 환불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 야, 나 지금 여행 가기로 주변에다 얘기 다 해놨는데 그걸 환불하긴 왜 환불해? 애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 아유, 저거 진짜. 전화해서 으름장을 놓으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전전긍긍하면서 서방님들이랑 동서들한테 연락을 싹 다 돌린 모양이죠. 거기도 그래요. 분명 이게 시어머니의 개 수작이라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들이 돈 내기 싫으니까 맞춰주고 동조해준 게 분명한 겁니다. 남편한테 그랬어요. 이 집 식구들 그냥 싹 다 한통속이라고요. 남편은 그냥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괜히 자기 때문에 이런 집구석에 시집와서 매일같이 시어머님이랑 기싸움이나 하고 있고 동생들이 속 터지게 하는 거 제가 대신 싸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미안해하는 게 당연하려나요? 부부 사이가 어디 그런 걸로 미안해하는 거야? 됐어. 미안해하는 건 됐으니까 이제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 당신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산 거야? 내가 전화해서 한 소리 하니까 다 저녁 돼서 돈 보내는 거 봐. 할 줄 아는데 이 사람들 안 하고 산 거라니까? 난 그게 괘씸한 거라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됐니? 할 줄 아는 건데 뻔히 모르는 척하고 그냥 당신한테 의지해서 사는 게 편하고 좋으니까 다들 모른 척 하면서 이렇게 산 거 아니야. 나 이거 확실히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 남편은 그때 그 일로 많이 충격받고 저한테 참 많이 미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기분인지 제가 제일 잘 알죠. 제가 그동안 평생을 믿고 살아왔던 가족이었는데 그 가족들이 사실은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의심이 점차 확신으로 가까워질 때에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을 재촉하지도 그런 남편을 부추기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잘못된 세 장은 스스로 부수고 나와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이게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나와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평소와 달리 말도 없이 조용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변화가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도 조금은 더 남편을 기다려볼 수 있겠구나. 기대도 되고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예쁘게 담아놓고 꽉 눌러놨다고 하더라도 무식하게 봉투에 밀어넣은 내용물은 언젠가 뻥 하고 터지는 법이죠.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남편의 세월들, 희생양이 되어 살아왔던 그 숱한 고난의 시간들이 뻥 터지게 되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댁을 싹 다 엎어버리게 된 계기는 저희 집에서 찾아온 좋은 소식 덕분이었어요. 저희 남편 정말 성실해요. 이직을 한 직장에서도 꾸준히 묵묵하게 자기 일만 열심히 잘해왔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해가지고 대학 졸업해서 일 시작한 사람들보다 배움이 조금 짧을 수는 있어도 기술적으로 따지면 저희 남편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새로 넘어간 회사에서도 이런 남편의 진가를 알아봐준 모양이더라고요.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동안 애를 먹었던 승진 심사에서 통과하게 됐다고, 이번에 부장을 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고생했어. 난 당신이 정말로 잘 될 줄 알았어.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승진을 해. 다들 좋아하시겠다. 내가 연락할게. 우리가 저녁이라도 한번 산다고. 또 착한 우리 남편, 이렇게 좋은 일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찾는 게 가족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괜히 제 눈치를 보면서 우물쭈물하는 것 같길래 그럴 필요 없다고, 당연히 좋은 일 있으면 가족한테 알리고 축하받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면서 어머니에게도 남편의 승진 소식을 알렸습니다. 전화를 하자마자 대뜸 그런 좋은 일 있으면 니네가 한턱이라도 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소리에 또 빠직하긴 했지만 과정이 어쨌든 간에 결국에 그 한턱 쏘려고 연락드린 건 맞으니까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다고 저녁에 다 같이 대게집이라도 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도 그렇게 잘 버는 건 아니고 대게집 가면 지출이 상당하죠. 큰 마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일도 아니고 남편의 승진 소식인데 가족들 다 불러서 그 정도 가게에서는 먹어야겠다. 저도 나름대로 오늘은 돈 아낄 생각 안 하고 가족들 다 거기로 모은 거고요. 참 이게 사람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기분 좋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사람 입에는 뭐 하나 들어가는 것도 참 아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꼭 안 해도 될 시덥잖은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 기분을 망치는 사람이요. 저희 서방님이랑 동서들이 꼭 그러거든요. 저희 남편은 딱 봐도 잔뜩 들떠 보였습니다. 그래도 가족들한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었던 사람이고 축하받고 싶었던 사람이니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가족들은 승진 축하 자리에 오면서 그 흔한 꽃다발 하나 사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연락이라도 할 걸 그랬어요. 그래도 형 승진 축하 자리인데 꽃다발이라도 하나 사오셨으면 좋았을걸. 형도 오늘 자리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됐다. 먹지도 못하는 것을 괜히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돈만 낭비지. 언제부터 우리가 축하할 때 꽃 사들고 와서 주고받았다고. 넌 왜 애가 오자마자 애들한테 잡들이라고 난리야. 그렇게 가족들 다 같이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지. 축하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지금 니네 집 잔치 열고 싶은데 우리 들러리로 세우겠다.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린다 나는. 제가 틀린 소리 했나요? 저희 집 잔치하는데 축하해주는 들러리로 왔으면 최소한 꽃다발이든 케이크든 선물이든 성의 표시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비싼 밥 얻어먹으면서 2만 원짜리 꽃다발 하나 사오는 것도 아까워서 들어오면서 볼멘 소리나 하는 인간들이 가족들이라고. 저런 사람들한테 제 돈 써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당장이라도 거기서 그냥 돌아가시라고 더 사드리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집 가서 라면이라 속 편하게 끓여 드시라고 하고 등을 밀어서 다시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싶었지만 또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같이 밥 먹는다고 들떠있는 남편을 괜히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이런 일로 큰 소리 내지 말자고 그냥 앉으시라고, 꽃은 제가 주문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서방님이 주신 걸로 하라고, 그러고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급하게 꽃 배달을 시켰어요. 그렇게 앉아서 대게집은 어디가 좋네, 요즘엔 대게 수율이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는 가게 품평회를 시작하는데 주둥이를 한 대 콱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술도 마시고 대게도 먹고 분위기가 무르익고 서방님이 주신 꽃바구니라고 해가지고 꽃까지 받은 남편도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오늘은 그냥 별일 없이 조용히 넘어가자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킨 양이 좀 많으니까요. 저랑 남편이 중간에 한번 계산을 하고 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추가로 드실 게 더 있으시면 계산하고 나서 한 번 더 시키라고 그러면서요. 그래서 일어나서 몇 걸음 떼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딱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술도 좀 됐겠다.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속닥거리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크게 튀어나간 거겠죠. 야, 봤어? 팔짱 끼고 나가는 거? 난 무슨 영부인이라도 되는 줄 알았다. 제가 계산하고 올게요. 아니, 호텔 식당이라도 왔니? 하여튼 없는 것들이 더한다고 중소기업 부장이 뭐라고 지랄이야 지랄은. 순간 발이 우뚝 멈춰 서더라고요. 저 말고 남편이요. 저 그냥 이 악물고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나가서 없더라도 제발 오늘 다 지나고 나서 저 멍청한 것들이랑 한판 붙자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멈춰서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푹 쉬더니 제 팔을 붙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선 남편이 테이블로 돌아가서 대게 껍데기들이 잔뜩 쌓여있는 접시를 들어 동서의 머리 위로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게 껍데기며 국물이며 머리부터 옷까지 다 젖어서 비린내 나고 난리가 났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형? 미쳤어? 저희 남편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둘째 서방님의 뺨을 시원하게 쫙 올려붙였습니다. 한 번도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못 봤는데 시어머니도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죠. 미친 것들은 니들이겠지. 내가 나한테 빨대 꽂고 기생충처럼 빌부터 사는 거 다 참았어. 그런데 내 아내 모욕하는 건 절대 못 참아. 니들 뭔데? 양심이라는 게 있어? 어머니, 똑바로 들으세요. 이 집 식구들은요, 이 먹다 남은 개 껍데기만도 못한 인간인들이에요. 남의 인생에 빌붙어서 쪽쪽 빨아먹을 궁리만 해가지고 이렇게 속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개 껍데기 같은 인간이요. 자식들 그렇게 키워낸 거 다 어머님 책임입니다. 아세요? 이제 나도 버틸 만큼 버텼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너 결혼할 때 내가 빌려줬던 돈 있지? 지금 차용증에 날짜가 2달이 넘어갔는데도 이자 한번 달라 소리 안 했는데 이제 그것도 다시 돌려줘야겠다. 내가 오늘부터 이 집을 나가서 완전히 인연 끊고 살 거거든. 가족이 아니니까 이제 그것도 빌려줄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우리 여기서 완전히 인연 끊어버리자. 그건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막내 서방님한테 결혼 전에 빌려준 돈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막내 동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지들끼리 빌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대게집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드디어 다시는 그 집을 못 나올 것 같았던 저희 남편도 그 답답한 세상을 박차고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과정은 더럽고 힘들었을지 몰라도 스스로 그걸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남편은 계속 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몇 번이나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 다 남편의 선택인 것을요. 시댁 식구들은 이제야 남편과 연이 끊기는 것이, 아니 괜찮은 희생양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술이 과했네 어쩌네 하면서 사과를 하고 달려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연락도 안 받고 딱 잘라서 죽어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뀌잖아요. 겨우 그런 일 하나로 정신 차릴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 저희 잘 알고 있어요. 다신 돌아가지 않을 거고요. 이제 둘 다 정신 차렸으니 저희도 저희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죠.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어제 무심코 라디오를 듣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지금의 40, 50대는 위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고 자식들에게는 글쎄 효도를 바랄 수도 없는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미정산 세대라고 한다네요. 그 소식이 어찌나 저에게 딱 공감이 되던지요. 정말 슬프고 소름이 돋았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아기 낳기를 싫어하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한국도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6, 70대 때는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전 일찍 결혼을 해서 애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어요. 큰딸은 시집을 갔고 작은 아들은 다행히 취업이 돼서 열심히 회사에 다니는 중이고요. 남편은 가난 말기입니다. 아니, 이젠 전 남편이라고 해야죠. 전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제가 어쩌다가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황금기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당한 어이없고 황당한 스토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어쩌면 청취자분들도 뒷목을 잡으실 정도로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사연을 잘 들어주시고 부디 청취자님들의 현명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 제가 살아온 얘기부터 좀 할게요. 전 파주 시골 출신이에요. 지금은 그곳에 새로 큰 출판단지가 생긴 걸로 알고 있지만 예전엔 정말 논이랑 밭밖에 없던 곳이었거든요. 춥기도 엄청 춥고 전방이라 군부대도 많던 곳이었죠. 전 그곳에서 태어나 소녀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요. 평생 땅밖에 모르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죠.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말이죠. 전 제 친정 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옵니다. 제가 시집 온 후에 시댁 부모님과 남편만 챙기다가 친정 부모님의 임종도 못 보고 두 분을 보내드렸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는지 정말 후회가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효도도 해드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저희 부모님은 딸 둘, 아들 셋 이렇게 5남매를 키우셨어요. 그 중에 저는 둘째 딸이고요. 농사밖에 모르시던 부모님은 돈을 모으는 대로 논밭을 사서 쌀농사며 밭농사를 지으셨어요. 전 어릴 적에 부모님이 농사 짓는 분들이라는 것이 싫었어요. 다른 친구 집 부모님들은 수퍼도 하시고 정육점도 하시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만 하루 종일 논밭에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건지.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신다는 이유로 어렸을 적 언니와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하지만 오빠와 동생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집안일은커녕 자기가 먹은 그릇조차 치우지 않았죠. 저와 언니가 오빠, 동생들은 왜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냐고 불평을 하면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옛날 분들이 다 그렇듯이 남아선호 사상이 짙은 분들이었거든요. 아버지, 왜 오빠한테는 설거지 안 시키고 맨날 나한테만 시켜요? 저도 다음 주에 시험이란 말이에요. 기집애가 공부를 해서 뭐래. 그냥 얌전히 집안에서 엄마나 돕다가 시집가 버리면 그만인걸. 네 오빠가 잘 돼야 돼. 그래야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있지. 저는 그런 부모님의 가부장적인 태도들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것은 아버지의 밑에서 오냐오냐 비호만 받으며 아무것도 안 하는 큰오빠였어요. 큰오빠는 항상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버지 뒤에서 혀를 내밀며 저를 약올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내가 이 집안의 왕이야. 내가 이 집안 이끌고 나갈 장남의 장손이니까 누나도 너도 다 소용없어. 내가 엄마 아빠 모시게 될 거니까 내가 지금 대우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 우리 늙으면 큰오빠한테 부양받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억울해할 건 없어. 너랑 네 언니야 다 시집가면 그만이지. 남의 식구가 될 거잖아.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제 큰오빠는 부모님을 1년도 안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시골에서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불효자식이 있습니까? 전 그 당시에 친정 부모님께 딸이라고 하도 구박을 받고 차별을 받아서 지금도 그게 너무나 가슴에 맺혀 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제 언니는 그런 차별 대우를 받으며 반쯤은 체념을 했죠. 그래서 언니는 저처럼 아버지에게 불평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마치 엄마처럼요. 전 그런 큰언니를 볼 때마다 답답했어요. 언니는 화도 안 나? 왜 딸만 차별 대우받고 살아야 돼? 언니도 아버지한테 한번 불평이라도 해봐. 됐어. 어차피 이 한국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는 그런 거야.
난 나중에 결혼 절대 안 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해외 나가서 살 거야. 언니는 정말 그 말대로 부모님이 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하시자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큰 한인 슈퍼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고요. 미국인과 결혼했고요. 하지만 그땐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났죠. 아버지랑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싸운 다음날 언니는 바로 가출을 했거든요. 그것도 부모님이 모아두신 그때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나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크게 놀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셨죠. 하지만 누가 봐도 가출이 명백한 사실이라 경찰에서는 언니의 행방을 찾는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걱정되어 울고 밥도 못 드셨지만 아버지는 제 언니의 행방보다는 그 돈 100만 원을 가지고 나간 것만 괘씸했는지 이놈의 기집애 잡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하시면서 매일 술을 드시고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결국 언니는 못 찾고 그대로 부모님의 가슴 속에 남았어요. 그때부터 저 역시 매일 속으로 생각했죠. 이놈의 집구석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나가겠다고요. 그렇게 전 친정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는 채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언니가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게 되자 집 나갔던 것을 보시고는 저한테는 고등학교까지는 마치라며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나온 후 전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집을 떠날 때 어머니는 대학 학비를 못 대줘서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하지만 전 드디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떠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좋았습니다. 제 집에서 정말 하녀처럼 온갖 집안일을 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 농번기에 농사일까지 동원돼야 했거든요. 제 큰오빠는 대학 가야 한다면서 하나도 시키지 않은 농사일을 저는 동생들과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우리 동네 쪽으로는 침도 안 받겠다고 말하며 고향을 떠나 서울로 나갔죠. 20살이 되어 처음 보았던 서울은 확실히 파주보다 번화하고 일자리도 많은 별천지였습니다. 전 부모님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고생도 많이 했어요. 상고를 나와 정리일도 해봤지만 전 가만히 앉아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것은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하고 바로 그만뒀어요. 그 후부터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적이 있었고요. 요즘에야 다들 어플 쓰지만 옛날에는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 벼룩시장 구인구직란을 매일 체크해서 일당이 가장 높은 곳으로 골라 일을 나갔습니다. 파출부 일도 해보고 공장에서 알바도 해보고요. 제일 많이 주는 건 아무래도 노가다 일인데 여자는 거의 써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전 주방 설거지와 홀 서빙 일이 의외로 돈이 많이 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 22살에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시어머니는 서울 강남에서 큰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식당은 처음엔 동네 작은 연탄 불고깃집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입소문이 나서 식당을 강남으로 옮겨 크게 확장하셨죠. 그 상태로 20년이 넘게 해오시고 계십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어느 비 많이 오던 날 저는 거리를 정처 없이 걷고 있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 날이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풍겨오는 냄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전 홀린 듯이 그 고깃집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마포에서 혼자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손님도 거의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뭘 먹을 거냐고 무뚝뚝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전 쭈뼛거리며 제가 돈이 없다고 그냥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들어와 본 거라면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미성년자는 아니지? 네, 저 22살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밥 한 끼 줄 테니까 여기서 하루만 일해볼래? 내가 봐서 너 일하는 거 마음에 들면 계속 써주고 아니면 오늘 밥값이라고 쳐주고 가는 거야. 어때? 그때 전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밥을 먼저 주겠다고 하며 부엌으로 들어가서 제육 1인분을 차려주셨어요. 전 정말 그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홀 서빙이며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손님에게 싹싹하게 서빙하고 시키지 않아도 척척 설거지가 쌓이기 전에 끝내놓고 하는 걸 보시더니 내일부터 나와서 일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전 너무 기뻐서 어머니에게 90도로 인사를 했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일을 많이 해본 솜씨인 것 같구나. 그래, 내일 꼭 일하러 와야 된다. 내가 너 마음에 들면 월급도 많이 올려주마. 저희 시어머니의 가게가 마포의 연탄불 고깃집이었던 때부터 시작해서 강남의 큰 정육식당으로 옮길 때까지 한 3, 4년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어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죠. 시어머니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첫째가 제 남편이었고 그 밑으로 둘째, 셋째 시동생이 각각 3살 터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일이 없어 놀고 있다가 어머니의 식당에서 불판 및 고기 써는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고기를 썰어주면 제가 손님상에 갖다 놓고 불판이 많이 쌓이면 남편이 나가서 닦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욕심이 났었나 봐요. 어느 날 고깃집 영업이 끝나고 제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다가와서 제게 넌지시 묻는 거였습니다. 예, 난 네가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하고 결혼해서 우리 고깃집 네가 이어받을래? 우리 아들도 네가 마음에 있는 것 같던데 말이야. 남편은 저보다 2살 연하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이 남자로 생각되지 않아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집요하게 저에게 남편과 한번 사귀어 보라며 강요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서두르나마 저에게 꽃도 선물하고 같이 놀러 가자면서 그 당시에 시아버지가 몰던 자가용까지 태워주면서 저에게 마구 어필을 했어요. 전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의 끈질긴 구애에 떠밀리듯이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전 월세 생활을 하면서 그 월세값만 아끼는 것만 해도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은 보증금도 월세도 제 고향 파주보다 배 이상 비싼 곳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전 집이 마포에 있었기 때문에 강남까지 출퇴근하려면 교통비도 많이 들었고 결혼을 하면 그 모든 걸 아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때는 뭘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자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어영부영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신혼이란 게 없었죠. 결혼한 지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전 임신한 사실을 알았거든요. 초기에는 입덧도 있고 몸도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들은 임신하고도 농사 다 하고 일 다 했다면서 저에게 계속 식당에서 일을 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전 어쩔 수 없이 계속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뱃속에서 6개월이나 키워왔던 첫 애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많이 놀라서 슬펐지만 저보다 남편이 더 놀랐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있는 대로 냈어요. 엄마가 우리 여보한테 계속 일하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뱃속에 아기가 유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식당 일 그만 시키세요. 제가 돈 더 벌 테니까 우리 와이프는 살림만 하게 할 거예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시켰다고. 평소 하던 대로 서빙만 시켰고 설거지는 몸 무거울까 싶어서 다른 사람 썼구만. 얘가 몸이 약해. 그게 내 탓이 아니잖니? 사실 저도 친정에서 농사일을 할 때 하도 친정 부모님이 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다는 말을 못하기도 했어요. 미련하고 곰 같은 엄마를 만나 그렇게 허망하게 첫 애를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전 죄책감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가끔 꿈에 태아가 보이기도 하는 등 신경이 많이 쇠약해졌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시어머니에게서 보호해준 셈이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였죠. 하지만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동안 남편은 저 모르게 여자를 만나러 다닌 것이었습니다. 전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집에서 애들만 키우기 바빴죠. 유산한 지 3개월이 안 돼서 전 우리 딸을 임신했고 남편의 바람은 아마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점점 식당 일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거든요. 아기가 없을 땐 남편과 함께 10시쯤에 퇴근을 했어요. 10시가 넘으면 어차피 손님이 없다고 시어머니는 10시까지 딱 영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독박 육아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친구들을 만나 조금 늦는다더니 그게 새벽 2시, 3시가 되는 것이었어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잠이 드니 저는 애 보기도 힘든데 남편의 술 취한 치닥거리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술을 너무 과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고깃집에서 일을 하면서 술 마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동안 참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 때문에 집에만 있게 되자 남편은 남자, 여자, 친구들까지 집에 데리고 와서 3차까지 술파티를 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관계도 아닌 그냥 술친구라 했지만 정 그 꼴을 보기 싫어서 그 밤중에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남편의 친구들이 다 가고 나서 새벽 3, 4시에 들어온 적도 많았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남편의 버릇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남편은 주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술만 취하면 꼭 저와 강제로 관계를 하려고 했거든요. 전 술 취한 사람은 딱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 이유는 친정 아버지가 주사가 심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꼭 저의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오면 어머니한테 하듯이 저한테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받아주지 않자 남편은 바람을 피우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꼭 술에만 취하면 강제로 부부관계를 원했고 전 그것을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딱 한 번 남편이 술 취한 채가 아닌 기분이 좋은 정도로 마시고 들어왔을 때 둘째 아들이 생긴 거였어요. 그 후부터 전 남편과 각방을 썼습니다. 전 애들만 데리고 안방에서 자고 남편 혼자 컴퓨터방에서 잤어요. 각방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일찍 고기를 사러 마장동 육류시장에 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술 마시고 들어온 남편은 온 방안이 울려대도록 코를 골았어요. 그럼 그 소리에 애들이 계속 울었거든요. 그러면 전 남편에게 짜증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그놈의 술 좀 안 마실 수 없어? 당신 때문에 애들 다 계속 울잖아.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야. 아이, 짜증내서. 내가 나가서 잔다, 나가서 자. 나한테 술 마시지 말라는 건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이하 편내야. 참나, 전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게 술 많이 마시는 인간이었습니다. 숙취로 머리도 아프고 토하기도 하고 먹으면 개나 되는 술을 뭐가 좋다고 마셔대는 걸까요? 그냥 잠이 안 와서 한두 잔 마시는 거면 말리진 않아요. 그런데 꼭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셔대고 취해서 들어오니까 그게 싫다는 겁니다. 제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 남편은 꼭 제게 막말을 하면서 다른 방에 가서 잤습니다. 그 후부터는 전 남편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저 애들만 보고 이혼하지 않고 이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전 아들이 아직 어려서 수유를 하느라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항상 낮에 자고 있었어요. 그 단잠을 깨우는 것이 바로 시어머니의 호출이었습니다. 새 얘기냐? 오늘 단체 손님이 와서 네가 서빙 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와서 서빙 좀 해. 한 2-3시간만 바쁠 때만 나와서 하는 거니까 애들은 가게 옆방에 있잖니. 거기다가 재워두고 일 좀 해라.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아들 아직 모유 수유 중이에요. 조금만 젖 안 물면 저 몸살 나요. 그리고 낯선 데 가면 저희 애들 예민해서 잠 못 자고요. 다른 사람 구해보시면 안 될까요? 아니 얘가 넌 이 시애미가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생각도 안 해보고 거절하는 거냐? 어디서 감히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야? 얼른 나오지 못해. 시어머니는 그전까지는 저한테 막말을 하거나 힘들게 하신 적은 없었는데 전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화를 내신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짜증도 났죠. 남편도 저를 못살게 구는데 시어머니까지 저러시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제 처지가 우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 전 억지로 애들을 유모차에 싣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서빙을 하러 식당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 전화를 걸어서 친정 엄마에게 막말을 퍼부으셨던 겁니다.
아니, 사부인, 도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대개 딸이 시애미가 뭘 시켰는데 글쎄 애들 어리다고 핑계를 대고 일을 돕지도 않는 겁니다. 아,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냐고요? 아이고, 사부인 죄송합니다. 걔가 몸이 좀 힘들어서 그러는가 본데, 제가 전화해서 단단히 교육시켜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 보셨나요? 말끝마다 친정에서 배운 게 없네, 친정 부모가 가르친 게 없어서 개념이 없네 라고 말하는 못된 시어머니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제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줄은 전 꿈에도 몰랐어요. 당연히 우리 친정엄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한다면서 저를 혼내셨고요. 전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닌 사장님이었을 땐 그래도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비록 좀 말은 툭툭 던지고 무뚝뚝 하셨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되자마자 막장 드라마의 못된 캐릭터가 되어버리는 이 사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처음 시어머니의 본성을 본 날 전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 되면 좀 더 잘해줘야죠. 이걸 알바 쓰기 아까우니까 저를 공짜로 부려먹겠다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점점 저에게 막대하시자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한 일이었어요. 전 앞으로 더 최악인 일이 닥쳐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시동생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제 시동생들은 제가 결혼해서 애 둘 낳았을 땐 둘 다 총각이었어요. 둘째 동생은 막 레지던트가 된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제 동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동서도 정말 자기 혼자 잘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시동생은 대학생이었고요. 막내 시동생은 그래도 제가 시집살이 당하고 있으면 시어머니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며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 나중에 막내 시동생을 좀 챙겨줬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때 선물로 냉장고를 해줬거든요. 막내 시동생은 고마워했지만 문제는 그 막내 동서가 될 여자였습니다. 막내 동서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이거 아울렛 제품이라 백화점권 부품부터가 다른데. 형님, 제가 형님 되실 거라서 높아심에 얘기하는 건데요. 땡땡마트 제품은 사지 마세요. 좋은 건 다 백화점에 있어요. 선물을 주시려면 좋은 걸로 좀 주시지. 역시 가난한 사람은 보는 눈이 없나 봐. 전 막내 동서의 비꼬는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예뻐서 큰맘 먹고 100만 원이 넘는 냉장고를 선물로 줬는데 막내 동서는 하나도 고마운 기색도 없고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는 거였어요. 전 화가 나서 이걸 반품해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시동생을 봐서 참았거든요. 그런데 동서들도 아주 제 신경을 건드리고 싸가지가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큰 동서는 레지던트 2년차의 시동생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는 아주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우리 집에 의사 며느리가 들어왔다면서 이제 본인도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형님이기는 해도 쟤보다는 덜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서라고 깔보지 말고 옳은 말을 하면 경청해야 된다. 알겠냐? 넌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잖니. 그러니까 동서가 너 얼마나 너보다 똑똑하겠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일이나 고깃집 일 외에 제가 동서한테 얘기할 게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서열상 위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새로 들어온 의사 며느리에게 친한 척을 하면서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이었어요. 동서는 시어머니와 제 얘기를 듣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당장 저를 얕잡아 보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 형님은 고등학교만 나왔구나. 수준 떨어져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형님이랑 별로 말 섞을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럴 수준이 못 되는 사람이랑 저 친하게 지낼 생각 없어요.
그래, 그래. 얘는 우리 식당 서빙만 하려고 들어왔던 애니까 넌 신경 쓸 거 없다. 아, 넌 의사니까 우리 아들 잘 좀 부탁한다. 전 지금도 시어머니보다 큰 동서가 더 얄밉고 밉습니다. 이렇게 인성에 문제가 있는 여자가 의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의사면 뭐 하겠어요? 인간성이 더러운데 말이죠. 하지만 저의 시어머니는 티나게 동서들을 저와 차별 대우를 하셨어요. 그것도 치사하게 시어머니에게 주는 용돈의 크기로 판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동서야 물론 잘 버니까 시어머니에게 용돈 100만 원씩 팍팍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막내 동서 역시 친정이 잘 살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자랑처럼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막내 동서 부모님이 강남에 10층짜리 건물이 한 채 있는 건물주라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막내 동서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우리 막내 며느리 하면서 막내 동서만 챙기는 거였어요. 그에 비하면 저의 친정은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게 맞았죠. 제 부모님은 돈도 많이 못 버시는 농사꾼이었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동서가 들어오자 저와 비교를 하면서 저를 못 살게 구셨어요. 그러니까 막내 동서가 들어오니 완전히 막내 동서만 이뻐라 하시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저를 꼬드겨서 남편과 결혼하면 지금 운영하는 식당을 물려주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시어머니가 이젠 돈에 눈이 멀어서 저를 찬밥처럼 내치시니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시어머니에게 서운하다고 따지려고 한 적도 있었고요. 우리 애들이 학교에 들어간 후 저는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집 주변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 3, 4시간 정도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였어요. 뻔하게 시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데서 돈 벌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 어머니께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하면 월급이 나오나요? 저한테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 안 주시잖아요. 전 남편이 버는 돈만 가지고는 살림하기 힘들어요. 애들 다 학교 들어갔고 학원비 필요한 나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하루 종일 일만 하라고 하고 월급 안 챙겨주시잖아요. 뭐야? 넌 어떻게 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이게 다 나중에 너한테 식당 넘기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너는 딴짓이나 하려고 하니? 내가 뭘 믿고 너한테 식당을 맡겨? 그러게. 당신이 여기 나와서 일이라도 하면 나중에 내가 이 고깃집 물려받으면 나도 좋고 당신도 일할 때 있어서 좋고. 근데 왜 안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내가 사장 될 거고 당신은 사장 부인 되는 거 아니야. 저와 어머니의 옆에서 고기를 썰고 있던 남편이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 두 사람의 속내가 다 뻔히 읽혔던 것을 어쩌겠어요. 못된 남편, 그 못된 남편의 편인 시어머니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다신 공짜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다만 120만 원이라도 주면 홀 서빙 일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이야, 이런 도둑년의 심보 같으니 내가 홀서빙 알바애한테 한 달에 얼마 주는 줄 아냐? 88만 원 줘. 근데 넌 똑같은 시간 일하고 120만 원 뜯어가겠다는 거냐? 됐다. 나 너한테 일 안 시킬 테니까 네 맘대로 살아. 저희 시어머니는 아르바이트 애들에게 박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은 한두 달 일하다가 다 말도 없이 그만둬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면 꼭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무임금 노동을 시키셨습니다. 저도 그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그 당시로는 큰 월급을 제시했던 거였고요. 결국 전 시어머니의 무임금 노동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힘들면 쉬고 또 다른 일 찾고 그런 생활을 계속했어요. 보험 영업도 해보고 카드 정수기 영업도 하고요. 그러다 홈쇼핑 콜센터가 저에게 적성에 맞더라고요. 9시부터 16시까지 콜센터 일을 했고 그 일로 아이들 학원비며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면서 살았습니다. 한 군데 정착을 하니까 제 능력을 인정받아 직급도 올라갔고요.
지금은 팀장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월급도 나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남편과 시댁을 잘라내고 새 생활을 하려고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마침 설 연휴가 시작되던 때였거든요. 저는 홈쇼핑 일 때문에 시댁에 바로 가지 못했어요. 설에 더 바쁜 일이 홈쇼핑이잖아요. 그런데 설 명절 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도 바빠서 겨우 세수만 하고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 이번 명절에 우리 식당에 단체 손님 오는데 네가 그날 일 좀 해줘야겠어. 네 동서들은 그런 일 해본 애들도 아니니까 너밖에 할 사람이 없잖니? 어머니, 이런 일로 저 부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홈쇼핑 일 때문에 바빠요. 이번 명절 때 저희 회사에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저 어쩌면 밤까지 일해야 될지도 몰라요. 전업주부인 막내 동서에게 부탁하세요. 제가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뭐? 그깟 전화 받는 일 따위가 뭐가 대수라고 식당 일을 못하겠다는 건데? 너 이제 나이 좀 먹었다고 이 시엠이 가르치려고 드냐? 내 아들이랑 계속 살고 이 고깃집 이어받으려면 그딴 직장 얼른 때려치우고 이 시애미가 시키는 대로나 해. 시어머니는 저에게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시곤 전화를 딱 끊어버리셨어요. 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집안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전 이때부터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해왔던 것이에요. 제가 이혼을 생각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20년을 넘게 한결같이 술을 매일 먹었고 바람도 피우고 있었거든요. 정말 인간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아요. 전 그래도 애들을 생각해서 애들이 다 독립하고 나면 이혼해야지 하고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좀 크니까 오히려 저한테 아빠랑 왜 사느냐고 이혼을 권유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답답했다고 나중에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기도 전에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제 딸은 사실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딸의 마음을 그저 사춘기 아이의 반항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시집을 가기 전 저희 집에 와서 저하고 같이 잔 적이 있었는데요. 딸의 그 말을 듣고 전 그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느라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들도 딸도 제 아빠가 바람 피운다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엄마, 이제라도 새 인생 살아요. 저도 아빠가 얼마나 우리 가정이 소홀하고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는지 다 알게 됐어요. 저 그 사실 알게 된 지 오래됐어요. 하지만 그땐 제가 아빠를 성토하고 비난하긴 무서웠어요. 친할머니도 아빠 편이잖아.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아니야.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잘못한 건 네 아버지인데. 이 엄마도 몇 번이나 네 아빠랑 이혼할 마음 먹었었는데 그때마다 니들이 눈에 밟혀서 못했던 거야. 난 다행히 아빠랑 다르게 가정적인 남자 만나서 잘 살 거니까 엄마도 새 인생 살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제 딸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남편의 바람 피운 증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던 것을 저에게 비밀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전 그 상간녀 이름도 알고 어디서 사는지도 알았거든요.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의 오랜 술 친구라는 년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남편은 그년을 그저 여자 사람 친구다라고 저에게 소개를 했었고 전 당연하게도 그 말을 안 믿었거든요. 세상 어느 누가 여사친이랑 모텔 가고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한답니까? 전 남편의 씀씀이가 너무 크길래 남편 몰래 카드 내역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애들 육아에 치여 있을 때 단란주점 가서 더럽게 놀고 그년과 함께 별 더러운 짓들을 다 했을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전 남편이 더럽고 역겹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전 결혼 생활 내내 그 연놈들의 꼴을 보고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요.
하지만 이젠 이혼을 해야 할 때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딸까지 저렇게 말을 하니 남편은 이미 남편으로서도 애들 아빠로서도 믿음은커녕 아무런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니란 것이 증명됐으니까요. 전 애들을 위해서도 제 자신이 똑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명절 전날 시어머니의 식당에 갔어요. 굳게 마음을 먹고 갔죠. 시어머니가 제가 올 줄 알았다고 코웃음을 치며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니까지 년이 이 시엠의 말을 거역할 수 있을 것 같았냐? 일하러 왔으니까 얼른 앞치마 하고 주문부터 받아. 시어머니는 제게 앞치마를 던져주며 저를 능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 눈앞에 도로 앞치마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를 쳤어요. 어머니, 한 번만 말할게요. 잘 들으세요. 저 이제 당신 아들이랑 안 살아요. 애들도 다 컸고 이제 내 인생 찾아서 이 집안이랑 인연 끊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야? 아니, 네가 감히 어디서 이 시엠에게 망발이야? 너 친정에서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 뭐 잘못 먹고 미친 거 아니냐? 전 이 집의 하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말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저만 동서들과 차별하고 막내 동서만 특별 대우해주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그렇게 저 20년을 참았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말 나온 김에 물어나 볼게요. 왜 저만 그렇게 식당에서 무임금 노동을 시키신 거예요? 그건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이 싸가지 없는 년아. 그래, 내가 너한테만 일 시킨 건 사실이다. 왜 그랬는지 아니? 네 둘째 동서랑 막내 동서는 이 시애미한테 다들 달마다 100만 원씩 드리더라. 그래서 네가 준 용돈 30만 원 따윈 내가 간에 기별도 안 가더라고. 그러니 이제껏 너한테 100만 원어치 몸으로 때우라고 한 거야. 뭐 내가 잘못하기라도 했냐? 이기적이고 돈 욕심만 덕지덕지 붙은 팥쥐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제가 왜 믿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너무나도 화가 나고 황당했어요. 그럼 그 동서란 것들은 제 노동력 대신에 돈으로 떼워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 저 혼자 이리저리 뺑이 치던 생각을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분노로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시어머니에게 빽 소리를 질렀죠. 이제 어머니 전화도 안 받을 거니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되게 병신 같은 아들 병수발이나 들면서 노후 보내시게 되겠네요. 그거 참 쌤통이네. 그리고 행여 우리 애들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아요. 우리 아들 딸들도 자기 아빠라는 인간이 얼마나 개 같은 인간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더니 뺨을 세게 때리는 거였습니다. 전 식당 바닥에 쓰러졌고 고깃집에 있던 손님들은 상황을 지켜보다 도저히 안 되겠던지 제 시어머니를 막아서고 팔을 잡아 말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주방에서 나타났어요. 이 여편네야 미쳤어? 왜 우리 엄마한테 대들고 지랄이야? 뭘 봐? 다들 구경 났어? 빨리 나가지 못해?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이 미친년부터 좀 쫓아내. 이년 얼굴만 봐도 그냥 혈압 올라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남편은 손님들을 다 쫓아내고 식당 문을 잠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저를 때려놓고는 갑자기 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우는 것이었어요. 정말 전 그때 시어머니가 미친 거 아닌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깟 뺨 한 대로 전 아무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집안이 지긋지긋했고 이 인간 말종들과 인연을 끊는데 뺨 한 대 정도면 싸게 먹히는 거라 생각했어요. 전 당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곧 경찰들이 달려왔고 전 제 뺨을 맞은 것과 협박을 받은 내용을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처음부터 본 식당 밖의 손님들도 몇 명이나 나서서 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고발장을 썼어요. 그것은 이제 이 시댁의 악마들과 인연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경찰들은 시어머니를 현행범으로 잠시 구류에 처한다고 했고요. 전 집에 와서 남편의 여행 가방을 찾아 옷 등 간단한 짐을 싸서 밖에 내놓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새벽에도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려다가 제가 현관 비번을 바꿔버린 걸 알았어요. 남편은 술에 취한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복수하는 거야? 어? 야, 내가 너 말고도 딴 여자 좀 만났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면 내가 죽을 병 걸리니까 이제 와서 내 수발 들기 싫어서 이러는 거냐?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을 집에 들였다간 제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서였어요. 남편이 한번 술에 취해서 눈이 돌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고기 써는 일을 하는 남편은 아주 칼을 잘 다루거든요. 저는 문 뒤에서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동네 시끄러우니까 문 앞에 둔 가방 가지고 얼른 너네 집으로 가. 시어머니랑 아주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너랑 죽고 못 산다던 그년의 집에 가도 되고 이젠 우리 끝이야. 그러니까 이 집에 다시 오지 마. 나 다시는 찾지도 말고. 애들이 다 독립해서 집을 떠난 후에 남편의 이름이었던 아파트를 처분했고 저는 따로 집을 얻어서 살려고 계속 전세 생활을 전전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남편과 나눌 재산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전 일단 그 사람을 내쫓고 이혼 소송을 생각해 보자고 했던 거죠. 남편은 혀 짧은 소리로 계속 협박을 하다가 작전을 바꾸기로 했는지 문을 탕탕 두드리면서 저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상간녀를 정리하고 올 테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만 함께 하자고요. 그런데 제가 미쳤습니까? 가난 말기면서도 술을 끊지도 못하고 여전히 계집질에 문란한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뭘 믿고 제가 병수발을 들겠어요. 남편은 사실 50세가 되기도 전에 간성 혼수로 몇 번 병원 신세를 졌어요. 30년을 술을 먹었으니 간이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처음엔 간경화로 입원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까짓것 괜찮다고 하면서 여전히 술을 계속 마셨어요. 전 잔소리를 하다 안 되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렸던 거고요. 그러다 동네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다가 대학병원에 가보라면서 소견서를 써주더군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죠. 거기서 남편은 이미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미 수술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전체 장기가 전이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술을 못 끊었으니 정신을 못 차린 그 인간이에요. 전 일단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간 이식을 받아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늙은 시어머니가 걱정이 된다면서 알리지 말라고 저에게 통사정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그런 일이 터졌던 겁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는 남편이 간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충격이 커서 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식당은 장기 휴업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신 시어머니는 뇌졸중이라는 병명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식당 일 하면서 불규칙하게 사시고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야식으로 먹은 고기와 술이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혈압도 아주 높았거든요. 남편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모두 저 때문이라면서 책임을 지라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더군요. 하지만 전 이제 우리는 남남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내 남편이 아니고 어머니 역시 내가 책임질 필요 없는 거야. 난 지금 내놓은 집이 팔리는 대로 필리핀으로 이민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나 찾지 마. 다시는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역겨워. 너 이렇게 독한 여자였냐? 우리 엄마는 그렇다고 쳐.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나도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떠날 거냐? 남편은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좋은 것만 보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제가 이혼을 하자고 대든다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지 않나요? 술을 먹고 계집질한 것도 다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병을 준 건데 왜 그게 제 탓이 되나요? 전 이렇게 지옥 같았던 결혼 30년을 끝냈습니다. 그 이후 시댁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시어머니는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돼서 의사 동서의 도움을 받았지만 아직 거동이 불편한 상태예요. 그리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버림당하고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면서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도 모두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딸이 말해주더군요. 그 사람은 시어머니가 반신마비로 은퇴하는 바람에 고깃집 사장님이 되긴 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런 답 없는 시댁에서 전 탈출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필리핀이란 나라의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제가 그곳으로 가면 엄마를 어떻게 보냐고 하면서 섭섭해하지만 전 내가 시간 내서 놀러 오면 되지라고 말해줬어요. 어차피 그 애도 이제는 자기 삶을 찾아야 될 나이고요. 없는 게 훨씬 나은 아버지와는 인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딸과 사위 역시 자기가 애들 낳으면 필리핀에 데리고 놀러 오겠다고 하면서 제 새 출발을 응원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민을 가면 일은 어떡하냐고요? 요즘은 재택근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전 팀장 일을 그쪽 사람들과 화상회의하면서 하기로 회사와 합의했어요. 정말 편리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제가 다니는 홈쇼핑 회사의 지사를 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한테 그쪽 일을 맡기면서 능력에 따라 팀장에서 이사 대우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파란만장한 시댁 탈출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전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결혼은 거지 같은 남편과 못된 시어머니를 만나서 힘들게 끊어냈지만 앞으로 나아갈 인생은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생각이에요. 전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혼자가 좋기도 하고 동네 할머니들 말마다나 남자들은 다 그놈이 그놈 같으니까요. 혹시나 필리핀에 가서 제 인연이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 남자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드릴 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